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대학교 산업경영 빅데이터공학과의 심성현 교수라고 합니다. 금일은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도 산업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인 이번 강의의 주제는 산업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실적용 사례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 수집되는 그런 산업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했던 과거 프로젝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산업 빅데이터를 절차에 맞게 분석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강의의 순서입니다. 먼저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런 다음 이제 금일 강의의 메인 토픽인 산업 빅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와 도대체 어떤 걸 산업 빅데이터라고 하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산업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산업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한 경험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공개할 수 있는 이런 항만 물류와, 그리고 이제 해양 경찰 쪽의 어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분석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개념은 사실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를 이제 벗어나서 훨씬 큰 양의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 어떤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양한 기관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빅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정의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위키피디아의 어떤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로는 수집, 저장, 분석, 그리고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어떤 정보화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기존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씩 정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뎁스는 다를 수 있으나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빅데이터의 어떤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AI 시대까지 이제 점차 어떤 스마트화 되고 있는데요. 이런 PC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모바일 시대를 거침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정형 데이터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 이런 모바일 시대에는 비정형 데이터가, 그리고 최근에는 사물 정보, 그다음 인지 정보, 그런 센서 정보까지 해서 정말 다양한 유형과 정말 방대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들이 최근 인공지능 시대에 도달해서는 결국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어떤 AI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의 저장 그리고 처리 비용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또한 실시간 서비스 그리고 SNS 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어떤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과거에 이제 어떤 정형 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법의 한계가 도달함에 있어서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기술들이 정말 많이 정착되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 역시 이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I 모형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핵심 어떤
마주치고 있는 어떤 핵심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 인공지능 시대 역시 빅데이터 중요성은 계속 끊임없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저희가 3V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4V, 그리고 5V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V는 각각 크기, 다양성, 속도, 신뢰성, 가치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크기는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양성은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데이터의 어떤 처리 속도를 의미를 하고, 신뢰성은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 즉 이 데이터 자체가 수집된 데이터가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치는 이런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의 구현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산업 빅데이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산업 빅데이터는 데이터 중에서도 어떤 산업 현장에서 수집되는 어떤 인터넷 기기 또는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즉 IoT죠. IoT에서 발생하는 어떤 대규모이고 다양한 어떤 시간 순서대로 수집된 그런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빠른 속도로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더스트리 4.0, 즉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함께 2012년도에 등장을 했으며, 기본적인 개념은 빅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 예를 들어 제조, 물류, 금융, 항만 등 이런 산업 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이제 다른 이런 이제 SNS라든지 어떤 그런 데이터보다 실제 저희가 비즈니스 상에서는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산업 빅데이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산업 빅데이터는 이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ERP, MS, CRM 등과 같이 이런 정보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어떤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IoT와 같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에서 수집되는 이런 데이터이고, 이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제조, 물류, 금융, 항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로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빅데이터, 즉 자신들의 어떤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동안 수집된 이런 산업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AI를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로봇을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자동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산업 빅데이터는 굉장히 키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 빅데이터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 빅데이터 역시 빅데이터의 어떤 하위 레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가지는 정형 빅데이터, 반정형 빅데이터, 비정형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종류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으나, 이번 강의 시간에서는 실제 산업 빅데이터 중에서도 어떤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형 빅데이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에는, 그리고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 시스템의 대표적인 것들이 ERP, MS, CRM 등과 같은 이런 정보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이런 정보 시스템에 소집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정해진 형식과 구조에 맞게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 데이터는 실제 항만에서 운영되는 항만 물류 운영 정보 시스템에 소집된 어떤 정형 빅데이터 예시이고요. 각각의 이제 항만에 처리된 어떤 컨테이너들이 도대체 어떤 배에서 어떤 장비가 어떤 작업을 했고, 그 컨테이너의 어떤 성격이 어떻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때 작업이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작업이 언제 됐고 언제 끝났는지, 이런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실제 어떤 ERP나 MS 시스템에서 살펴보면 앞서 보시는 이런 예시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산업 빅데이터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형 빅데이터의 어떤 예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이제 반정형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조금 비교적 유연하고 이런 스키마 정보와 함께 어떤 데이터의 밸류도 함께 파일 형식으로 제공이 되는 이런 대용량 데이터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형식으로는 JSON, XML, RDF, HTML 같은 형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 정형 빅데이터 이제 말고 실제로 어떤 센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XML이라든지 JSON 파일을 기반으로 한 통신을 하는 통신을 주고받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정형 빅데이터 형식을 많이 띄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IoT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보시는 이런 반정형 빅데이터 형식을 많이 띄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정형 빅데이터인데요. 구조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의 대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이미지, 음성, 그리고 이런 댓글, 텍스트 데이터 등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앞서 보시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제조 현장에서 수집되는 어떤 하나의 비전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은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부품 회사에 수집된 어떤 비전 인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데이터 셋입니다. 볼트의 어떤 품질을 비전으로 이제 디텍션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인데요. 앞서 보시는 요런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 만들어진 어떤 상품이 양인지 불량인지를 이제 사람이 아닌 AI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보시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 역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시는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된 어떤 영화 리뷰이긴 하지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도 앞서 보시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일을 하면서 발생하던 어떤 그런 이제 메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보고서라든지 역시 텍스트 데이터이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많은 문제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텍스트 데이터 역시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산업 빅데이터의 어떤 분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빅데이터 분석 절차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혹은 데이터 분석의 절차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KDD 방법론, 그리고 세마 방법론, 그리고 크리스피 DM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대표적으로 있고, 요 세 가지 방법론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DD 방법인데요. KDD는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셀렉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난리지를 도출한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셀렉션 단계입니다. 이제 분석 대상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프로세스 목표를 설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세싱 단계인데요. 이런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이제 포함된 많은 노이즈, 이상치, 그리고 결촉치들을 식별하고 제거해서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수준만큼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로서 이제 이게 프리프로세싱, 그러니까 정제된 데이터죠. 이런 정제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어떤 설정한 목표를 이제 도출할 수 있도록 어떤 분석 방법에 맞게끔 변환하고 변수를 선택을 하고 차원 축소를 하고 표준화하고 정교화해서 실제로 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단계로서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분석 목적에 맞는 이제 분석 기법을 선택을 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찾거나 이제 목적에 맞는 모델링을 적용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해석하거나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실제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수집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마 단계에 있는데요. 이 세마 단계는 샘플링, 익스플로어, 모디파이, 그리고 모델링, 그 다음 어세스먼트 이 5가지의 앞글자를 딴 어떤 데이터 분석 절차이고요. 첫 번째 샘플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샘플링을 통해서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어 단계에서는 이제 EDA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이제 데이터에 내재된 어떤 그런 디스크릿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기초 통계량을 파악하는 단계이고요. 모디파이에서는 어떤 변수를 선택을 하고 이제 표준화, 정교화 등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링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변수를 수정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KD와 유사한데요. 분석 목적에 맞는 어떤 이제 모델링을 구축을 하고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수행하는 단계이고요. 마지막 어센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단계를 통해서 도출된 모델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세마 기법과 KDD 방법은 이제 조금 어프로치가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이 크리스피디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이 활용하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분석 절차입니다. 첫 번째 이제 비즈니스 언더스탠딩과 그리고 데이터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두 절차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메인도 이해를 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단계를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데요. 이 크리스피 DM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 프로젝트 단계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도록 분석 절차가 잘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어떤 분석 절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도면에 대한 이해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과 비즈니스의 목표를 이해 및 그리고 어떤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분석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지 이런 플래닝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과연 그 도메인을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이런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해 역시 함께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KDD와 어떤 세마 기법은 이 두 가지 절차가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크리스피 DM 방법에서는 비즈니스 언더스탠딩과 데이터 언더스탠딩이 약간 이제 같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도메인도 이해하면서 그 도메인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제 분석 목적에 대해서 잘 디파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크리스피 DM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좋은 어프로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언더스탠딩과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사실 앞서 설명드린 단계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모델에 맞게끔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리고 혹시 데이터가 부족하게 된다면 추가 수집을 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우리가 실제로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한 번에 원하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링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 역시 모델링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시 더욱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를 해서 실제 모델링에 또 적용을 해보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또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것들이 꽤 오래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모델을 도출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델이 얻어진다라고 하면 그 모델이 정말 실제 문제에 잘 적합할 수 있는지 이 모델을 평가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처음에 셋업한 어떤 비즈니스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 역시 평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먼트와 어떤 스토리지,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설정을 해야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 평가를 통해서 도출했던 그런 결과들이 실제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 레벨에서 고객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이 돼야 되고요. 향후에 더 나가서 이 모델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이고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까지 저희가 고민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이런 관점에서 이 크리스피 DM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크리스피 DM의 어떤 분석 절차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 분석 적용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우리가 항만 물류에서 제가 실제로 이런 분석 절차를 적용해 본 그런 사례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스텝입니다. 즉 문제를 정의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정의를 해야 할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산항 기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배가 언제 들어올지를 알아야 항만에서는 그 운영 스케줄을 잘 설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 스케줄대로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그런 작업 현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좀 안정적으로 항만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실제 현재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박의 도착 시간이 굉장히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사실 좀 늦게 오거나 이제 정시에 도착을 못해서 항만 운영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서 조금 더 항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텝에서는 저희가 이 비즈니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의 도착 예정 시간을 잘 알아야 항만의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거를 잘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어,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선박의 한 75% 정도, 2018년 기준으로 75% 정도만이 선박이 정시성을 잘 달성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코로나 시대에 도달해서는 이제 글로벌 어떤 해상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이런 정시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항의 좀 실태를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이 포트미스라고 하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선박들이 그리고 해외 선박들이 입항하고 출항할 때 어떤 신고를 하는 그런 신고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신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실제 위치 정보들을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한 전체 11%의 선박이 우리가 언제쯤 입항을 해서 선석을 쓸 거야라고 하는 요청 시간보다 실제로 늦게 입항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00분 정도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항만에서는 이제 뒤늦게 이 선박들을 받게 되고 그런 운영 스케줄이 많이 꼬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왜 발생하느냐를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선박의 도착 예정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고 그 선박의 도착 예정 시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걸 배치 단위로 조금 항만에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항만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 스케줄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대기하는 선박들이 줄어들 것이고 조금 더 비용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이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연 어떠한 데이터를 써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운하고 항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배는 아마 해운의 관점일 것이고 이걸 운영하는 항만은 이제 항만이라는 관점일 건데요. 각각의 개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AIS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요.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미널 오퍼레이팅 시스템, 흔히 토스라고 불리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RFID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먼저 AI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타임 스탬프 그리고 선박의 어떤 식별자 그 다음에 선박의 어떤 기록들 그때 당시의 속도와 그 다음에 선박이 가고 있는 어떤 방향 그 다음에 선박의 어떤 스펙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터미널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이 그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어느 배에서 왔고 어떤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이런 터미널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이런 RFID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통합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시점에 해양 쪽의 데이터, 즉 선박의 데이터와 실제로 터미널이 작업한 데이터 간의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인데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신고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 데이터셋을 잘 구축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런 산업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어떤 시스템에 데이터가 많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셋이 필요할 것이며 그 데이터셋을 어떻게 위치 관점 그리고 시간 관점에서 동기화를 해서 통합 데이터를 구축을 잘 할 것인가가 사실 이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사용했던 데이터는 어떤 부산 소재 터미널 운영 데이터, 즉 2년간 수집된 약 한 1600만 건의 이벤트 데이터,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그 산업 빅데이터 중에서도 전용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AIS 데이터, 그리고 1년간 부산항을 방문한 약 7만 5천 척으로부터 수집된 약 9억 건의 위치 이벤트 데이터, 처음에 받았을 땐 반정형 빅데이터였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위치 정보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기상 데이터 역시 약 1년간 수집된 해양 기상 데이터와 기상 레이더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해봐야 되겠죠.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할 것인가 관점에서 진행을 했고, 이 당시에 이제 선박의 위치 정보를 이미지로 변환했습니다. 그리드 단위로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주어진 기상 레이더 영상과 결합을 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시공간 예측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그리드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개별 선박들의 어떤 위치 정보들이 그리드상에 표현이 될 거고, 이것들을 시간 단위로 이제 어떤 영상처럼 이제 변화하는 어떤 위치 값을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통합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하나의 데이터셋에 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것을 시공간 AI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서 컨볼루션 LSTM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더 나가서 기상 데이터와 그 다음에 선박 이동 경로 등과 같이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다양한 요인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멀티디멘셔널 컨볼루션 LSTM이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 모형을 구축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당연히 모형의 평가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몇 가지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런 멀티디멘셔널 컨버전 LSTM을 기반으로 예측을 했을 때는 실제로 예측 오차가 약 3.7%였고, 그리고 이제 RMSE, 즉 오차가 한 30분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들은 100km, 그러니까 100km라고 하면 꽤 먼 거리인데요. 100km 전에 그 선박의 위치를 기반으로 예측을 했을 때도 약 한 40분 정도 오차가 발생을 했고, 전체 MAP 예측 오차는 한 6%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 선박의 도착 예정 시간은 앞뒤로 약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약 플러스 마이너스 한 40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항만이 여유 공간을 두고 운영 스케줄을 짜는 거의 대부분 짜놓은 운영 계획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예측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선박의 도착 예정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 대비 약간 최대한 3배 정도까지 예측 오차가 줄어들었고, 그렇게 되면 즉 저희가 선박의 도착 예정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산출물을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산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선박이 이제 위치 정보가 수립이 되면 그때 이 선박이 제때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고, 요 당시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선박들은 요 선박이 원래 시간 대비 늦게 들어오게 된다. 그때 위치 정보가 이렇다. 그럼 이 정보를 반영을 해서 항만에서는 즉각적으로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파란색이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빨간색, 이거 같은 경우는 선석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시간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선박의 위치 정보를 수립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선박이 제때 올 것이냐 제때 오지 못할 것이냐를 먼저 디텍션을 하고, 그럼 만약에 선박이 제 시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가 디텍션이 되면 그 시점부터
선박의 도착 예정 시간을 새롭게 예측을 하고 예측된 정보를 항만 운영 계획에 반영을 해서 동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항만의 운영 계획을 조금 더 최적화하고 선박이 늦게 들어옴으로 해서 항만이 입는 손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어떤 이런 산출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가 이 전략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얼마큼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선박의 정시성, 선박이 제때 들어오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만든 예측 모형을 뭐 적용을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그냥 110분 정도, 약 거의 2시간 가까이 늦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예측 모형을 적용하면 약 25분 정도, 여기 차이가 한 1시간 반 정도 줄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항만이 앞뒤 여유 공간을 뭐 1시간 정도 두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정도 여유 공간을 두고 운영 계획을 짜게 되면 웬만하면 변동 없이 이제 실제로 항만이 잘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뒤로 한 60분 정도를 봤을 때 여유 공간을 뒀을 때 실제로 선박이 잘 들어오는 어떤 비율이 35%인 반면에 정시성을 맞추는 비율이 거의 94%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차이가 한 58% 정도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박의 정시성을 잘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자연스럽게 항만의 어떤 운영 비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때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항만에서 발생한 어떤 운영 계획도 효율적으로 짤 수 있게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항만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약 한 달 기준으로 8,250벤 정도가 더 작업을 할 수 있었고, 1년 기준으로 약 10만 벤이었는데요. 이 지금 현재 1벤당 단가가 45,000원을 고려했을 때 터미널 하나당 약 45억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있는 전체 터미널이 사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은 훨씬 더 극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현재는 이 AI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항만의 어떤 운영을 최적화하고 이 정시성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실제 어떤 적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요 프로젝트를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양경찰 최적 배치 문제를 해결했던 어떤 그런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첫 번째는 이 도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인원 배치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앞서 보시는 이제 왼쪽의 그림은 사고 빈도수를 시각한 거고, 오른쪽은 실제로 파출소 인원이 배치된 거를 이제 시각한 겁니다. 당연히 요 원의 크기가 클수록 빈도가 많은 걸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사고 같은 경우에 태안군이 정말 많지만 그에 반해 태안군에 배치되어 있는 해양경찰은 다른 데보단 적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주요 이제 경찰청 이제 본청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고 대비 파출소 인원수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항이라든지 동해라든지 군산을 봤을 때 인원 대비 실제로 사고는 조금 적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세부적인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해보면 이런 파출소 인원수와 사고 빈도수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작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관계 수가 0.473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산점도를 그려본다 하더라도 비교적 선형적인 관계가 있긴 하나 간헐적으로 파출소 인원이 적은데 사고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조금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제 데이터가 없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데이터를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이때 이제 공개된 어떤 공공 데이터 포털과 국가 통계 포털에 수집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과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판별을 하고 또 실제 알고리즘 구축할 때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통해서 데이터의 전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려했던 지역은 해양 파출소가 위치한 약 23개의 지역, 시군 단위이고 부산 지역만 9단위, 그리고 인천, 경기, 울산은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파출소 인원수, 그리고 총 사고 발생수, 그 다음에 인당 사고수를 이제 저희가 따로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배치된 파출소의 어떤 인당의 실제 사고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를 조금 지표화해서 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저희가 데이터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서 저희는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는데요.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되도록 많은 해양경찰 파출소 안에 해양경찰 인원을 배치하기 위한 최적화 모형을 구축을 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진화와 유전자의 적자 생존 원리에 기반한 어떤 휴리스틱 기법을 의미를 하고요. 여러 유전자들이 모여 어떤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최적해를 찾기 위해 각 세대들의 평가를 해서 최적해를 찾을 때까지 이제 교배와 변이 현상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생성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의미를 합니다. 아마 유전 알고리즘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조금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 본 영상은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그네를 잘 탈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코딩을 할 때 서고 안고를 각각 1과 0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111000 있으면 서고 안고가 됩니다. 첫 번째 세대에서는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유전자를 이제 생성을 하고 이제 보신 영상에서는 이 40초마다 이거 세대를 교체를 하는 식으로 아마 학습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션, 즉 이제 세대 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네를 잘 타시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게 돼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어, 이제 어떤 유전자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유전자라고 하면 어떤 숫자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고 서기이기 때문에 1이 안고 1이 서고 0이 안고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대를 교체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런 그네를 탈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유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초기 해를 생성을 하고 적합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유전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손 세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변이 연산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통해서 각각의 파출소에 실제로 그 배치된 인원수 대비 실제로 인당 사고가 얼마큼 나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23개의 파출소가 기록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어,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요 앞서 보이는 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떤 파출소 지역에 8명이 배치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 인원수는 현존하는 해양경찰의 전체 토탈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를 생성을 하고 이런 적합도를 평가를 하고 이제 세대 교배를 통해서 세대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변이 현상을 통해서 이제 돌연변이 생성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통해서 좀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 결과는 이제 부산 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110명, 그리고 영도군은 134명, 그리고 이제 아까 목포 같은 경우에는 160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596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많았던 태안군에 좀 많이 배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델을 이제 만들었으면 저희가 실제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적화 모형을 활용하면 도대체 어떠한 우리가 이제 전후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봤을 때 인당 사고 수를 한번 보게 되면 개선 전, 즉 이 최적화 알고리즘 도입 전에는 인당 사고 수가 다 상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개선 전에는 인당 사고가 2건 정도, 영도는 약 3건,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는 1.2건,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0.14건, 동해도 0.09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배치된 인원과 발생 사고 간에 굉장히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당 이제 배치된 인원들이 약 0.5 정도 수준, 즉 2명당 사고 하나 정도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밸런스 있게 배치가 됐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관 분석이라든지 이제 어떤 산점도를 그려보면 먼저 배치 전에는 이런 산점도가 상관관계가 약 0.473이었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유의 수준이,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1 정도까지 굉장히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산점도를 그려보더라도 사고 빈도와 어떤 인원수를 보면 명확하게 일자가 돼서 잘 배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고가 많은 곳에 인원이 많이 배치되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했던 어떤 시각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배치 전과 배치 후를 보면 가운데 있던 사고 발생 수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개선 전보다는 개선 후에 훨씬 배치 상태가 사고 수와 잘 매핑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 모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략을 또 제시하는 것 또한 이런 산업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인데요. 이제 앞서서 저희가 기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산업 빅데이터이긴 하지만 어떤 공공성에 띄고 있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떠한 데이터가 더 필요할 수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잘 드러나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파출소 단위 어떤 인원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별 최적 인원을 산출하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이제 다양한 해양 사고를 이제 활용을 해서 배치한다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2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산업 빅데이터를 적용하고 이런 분석 절차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와 산업 빅데이터는 그 결이 유사하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산업 빅데이터들이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보다는 이런 정형 데이터와 위치 정보와 같이 이런 반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런 산업 빅데이터는 조금 더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산업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앞서 드린 것처럼 KDD, 세마, 크리스피 DM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하나의 키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지만 그 산업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과는 조금 차별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빅데이터에서 도메인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도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지만 그 시스템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수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데이터와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현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모델링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제가 3가지 절차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크리스피 DM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분석 절차에 맞게끔 실제 산업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는 어떤 새로운 신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데이터 절차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산업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종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지만 향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실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문제를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을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신다면 제가 지금은 시공간 AI와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휴리스틱 최적화 방법의 하나의 알고리즘을 소개를 했지만 정말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문제별로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폼의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잘 추가적으로 학습을 좀 하신다면 실제 산업 빅데이터 기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산업 문제를 해결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차츰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동의대학교 산업경영 빅데이터 공학과의 심성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